네, 시작할까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공문서 작성과 행정실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2월 22일 날 우리 선생님들을 뵙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올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삼성그룹, 삼성전기와 CJ그룹, CJ제일제당에서 경영 지원 파트부터 제조 현장, 영업 현장이라는 업무를 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 과정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삼성그룹에서 이 경영혁신 업무를 담당했을 때입니다. 아무리 영업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한들 내부의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꽃을 지속적으로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경영혁신의 꽃은 바로 현장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경영혁신 업무 중에 특히 문서 작성 부분에 대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가는 일본이라든지 국내 선진 기업을 그다음에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면서 그때 저희 교육시켰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떠나와가지고 현재 이르기까지 이러한 분야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대외적인 활동은 이런 와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제가 특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 세 가지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는 이 직무혁신 중에서 이 공문서라든지 기획서 작성법에 대한 니즈가 너무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간이라든지 인연이 이쪽에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공무원 연수원, 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모든 선생님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과정에 우리 선생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매우 제한된 시간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기억력 교육 과정에 어느 정도 캐리어가 있다고 판단하에 이 공문서 작성의 중요성이라든지 개념, 종류, 형식과 구성 체계는 간단하게 같이 공유하고 넘어가고 이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함께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해도를 확인해 보면 20, 30년 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넘어가는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공직에 오래 계셨다고 그래가지고 공문서 작성법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이 공문서 작성법에 대한 특히 이 올바른 표기와 포용법을 중심으로 좀 학습을 하셔서 대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좀 희망합니다. 저는 출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와 구성원들이 어떤 마인드, 그 다음에 일하는 방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우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와 조직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독을 뿜어내는 그런 리더와 조직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그 임직원, 리더와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리든 어떤 직급에 있든 간에 자리를 탓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떤 누구든 간에 이 기획 능력을 반드시 더 키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물론 능력도 향상되지만 저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경륜, 학습을 통해서 이 기획 능력은 더 키워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올바른 공문서 보고서 약속법 중에서 올바른 표기와 포함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무주군에 이 무주군 등나무 공설운동장에 매년 6월에서 8월달 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등나무로 꾸며진 공설운동장을 보게 됩니다. 보시기 어떠신가요? 정말 공설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무관 선생님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등나무 540여 그루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공설운동장을 꾸며놨는가. 기획재정부에서 무주군 공설운동장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으라고 특별 예산을 배정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다른 기획력이라는 것, 발상이라는 것은 이런 곳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현에 옮겼는지, 정말 여기를 찾아오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이 아름다운 공설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외부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등나무 운동장을 활용하면서 지역경제에 많이 기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바로 기획력이다. 그럼 기획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저는 이 기획력이란 설득력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력도 키워야 되고 표현력도 키워야 되고 구두상이든 문서상이든 그 다음에 예지력, 현재는 어떤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지력, 그 다음에 창조력, 그 다음에 구상력, 이런 6가지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야만이 이 기획력이 더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공문서 작성에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저희 일반 기업에서는 공문서를 한 장으로 작성을 하라고 그러면 그게 빠른 시간 안에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법령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그런 어떤 서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공직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시행 규칙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약칭 행정 업무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관련된 법령은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전자정부법에 의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다음에 국어기본법, 어문규범, 한글 맞춤법, 예리표기법, 노마자 표기법,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행정 업무 실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관련된 규정과 법령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최근 교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2024년도 공무원 연수원에 이 교재가 발간이 매년 되거든요.
이 행정업무 운영 실무라는 이 운영 실무 지침 규정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행정 운영 제도의 발전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 업무의 운영 개요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업무의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공문서 관리의 관리 개설, 일반사항, 문서의 구성 체계, 문서의 기한, 결제, 등록, 문서의 시행, 그 다음에 접수 및 처리, 모든 업무 처리 기준이 여기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관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업무 편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책 실명제, 여부의 과제, 그 다음에 부록으로 행정 운영 실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제가 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하루 일과는 모든 공직자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 외에는. 그래서 이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이 업무, 우리 담당 선생님이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장의 공문서가 개인과 조직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장의 공문서가 개인의 조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공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 선생님들의 어떤 부분에 채용 업무를 담당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문서상의 이 이전과 전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음미해서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의 운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죠? 이전과 전이 어떻게 다른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고 전하고의 분명한 개념, 10월 31일까지 무슨 서류를 지원을 하라고 만약에 공문서에 표현을 했잖아요. 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10월 30일 이전이라고 하면 이 10월 31일이 포함이 됩니다. 이전이라고 표현했을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10월 31일 전까지 제출하라, 지원하라, 이렇게 만약에 공문서에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10월 31일 전이라고 표기를 했을 때는 10월 31일이 전혀 포함이 안 되고 10월 30일까지만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목에 이상이 없으시면 대답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만약에 10월 31일 이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담당 선생님이 10월 31일 날 제출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마감 시간이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때요? 10월 31일 전까지 표현하라고 했는데 10월 31일 날 제출한 사람을 합격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공문서가 무섭습니다. 파워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평소에 진지하게 교육을 받으시는지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한 장의 공문서가 개인과 조직 운명을 바꾼다. 2012년도에 뭐 언론사에 기사화된 내용을 제가 좀 카피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2011년도 말에 조직의 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무관이.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메모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겠습니까? 최고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기관장님께서 귀신 씨나락 가는 소리 하지 말고 전체 다시 구성 보고하세요. 귀신 씨나락 가는 소리 하지 말고. 어때요? 이렇게 표지에다가 메모돼 가지고 이 서류를 받아봤을 때 담당 주무관 선생님은 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퇴직 사실 알리지 말라 하고
가버리실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자,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현장의 경험이라든지 경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뭔가 이 계획력, 문서 작성 능력이 좀 뭔가 더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이 현장에 가서 상사에게 물어보면 뭐 이런 내용으로 많이 말씀을 좀 하십니다. 너무 이 공문서에 보고서에 이런 것이 불분명하고 핵심 내용이 누락이 돼 있고 법조항 근거가 잘못 표시되어 있으며 이런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현장감이 너무 떨어진다. 너무 이런 장밋빛 스카프 화려한 기획서만 될 뿐이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제목과 내용이 좀 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된다. 논의 검증 과정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대응 방안이 정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빠져 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문서 보고서에 어떠신지. 저도 대기업에서 경영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가 조사를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상사하고 팀원하고 갈등이 가장 많은 거는 이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수정돼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한 서너 번만 하면은 상사와 팀원이 갈등이 가장 심해지는 요인이 여기라니까요. 어떠세요? 그래서 야,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가능한 우리 일반 기업체도 관공서의 이런 행정업무 규정을 준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교육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공문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7W3H1G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구두 보고든 메모 보고든 공문상에 보고든 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떤 우선순위로 왜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은 얼마인지 이 예산을 투입하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무형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추진 일정이라든지 달성 기한이라든지 어떻게 이 11번의 수성을 명확하게 문서에 담고 일하시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오늘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번 분기에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번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될 뭐지? 야, 올해, 내년에, 앞으로 3년 후에 내가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어때요? 남다른 계획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의식이 이 7W3H가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시는 분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책상을 보게 되면 요걸 다 카피해가지고 책상 일창에 깔아놓고 매일 보시면 좋습니다. 차 한잔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내가 인사고과를 받는데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 여건에서도 이렇게 제가 성과를 냈다. 어때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연도별로 내가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건의를 드릴 건가? 이런 부분도 이게 7W3H1G를 구상하면서 기획서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오래된 사례입니다만 2010년도 8월 5일 날 어때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조만간입니다. 33인이 약 70일 동안 지하 갱도에 갇혀 있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살아난 사례입니다. 칠레 광부들이 보여준 의지와 지혜, 리더십, 칠레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도서이자 영화화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신 선생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 관련 분야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국내에. 그래서 참 이 리더부터
현장에 가서 장관 구조 내용 심리치료사 안전협회 TV도 방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700m에 갇혀져 있는 갱도에 한 분도 사망하지 않고 전원 구출을 한 사건이었죠. 어떻게 다 구조를 했느냐. 가장 핵심은 이 피닉스라는 구조 캡슐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해가지고 현장에 적용시켰다. 이 구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계 모든 전문가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조사해서 의견을 듣고 요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해서 어때 구조를 시킨 사례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이 책을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하실런지요? 너무 진지하게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14,000명 빅토리아호 이것도 6.25 때죠. 어떻게 그 일반 군함에 이 많은 인원이 참 무사히 우리 거제에 도착해가지고 모든 생명을 살렸을까? 다 기록에 의하면 그분의 리더입니다. 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팀원들, 구성원들과 일을 했길래 이러한 세계적인 구조를 한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2014년도에 사건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사고, 상황 대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저는 바로 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어때 리더, 구성원들의 기획력이죠. 정책 판단, 기획력, 정책 능력.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공문서든 간에 하여튼 구상을, 아이디어를 한번 나열을 해보고 부담 갖지 말고요. 어떻게 이걸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일을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또 이 내용을 그냥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구조화시켜 보면서 나중에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문서는 정말 어떤 구성과 표현에 신중을 기하고 관련된 법령을 철저하게 이게 따라줘야 됩니다. 이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을 한다?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련된 그 소방교육훈련원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강하면서 어떻게 이 화재 발생 시 조사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관련된 규정을 보니까 저희 그 일반 기업에 있는 분들도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반드시 이걸 한번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시는구나. 그때 현상은 어떻게 있는가, 어디서 보고 어디에 부분에 무엇이 어떻게 불꽃의 높이, 범위, 연기색 누구였던가 또한 불타고 있지는 않았는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질문을 이루어지고 있구나. 보고서가 공문서가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관계 규정이라든지 행정 선례를 완벽하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공문서를 작성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공문서의 종류 작성 형식 번호기 편법입니다. 문서의 종류는 공문서의 종류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규 문서가 있고 지시 문서가 있고 공고 문서가 있고 민원 문서가 있고 일반 문서가 있습니다. 이 일반 문서 중에 이 기한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기를 넣느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서류는 중요한 서류부터 좀 가벼운 공문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련 번호를 표기하게끔 관련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누년 일련 번호라는 건 예를 들면 법률 1, 2, 3, 4, 5 이렇게 표현하는 게 누년 일련 번호라고 합니다.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연속되는 일련 번호를 누년 일련 번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도 표시 일련 번호란 고시, 예를 들면 제 몇 호, 이렇게 연도 표시. 연도 표시와 연도별 일련 번호를 붙인다. 이 번호를 이 연도 표시 일련 번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도별 일련 번호라고 있습니다. 연도 표시가 아니고 연도별 일련 번호. 이 경우는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 번호로서 연도 표시가 없는 번호를 연도별 일련 번호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이 내용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번호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 문서의 이런 부분들이 연도별 일련 번호 사용은 좀 가벼운 문서들이죠. 그런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누년 일련 번호, 그 다음에 연도 표시 일련 번호, 그 다음에 연도별 일련 번호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식과 구성 체계입니다. 총 4가지의 종류의 공문서가 양식이 있는데 형식이 여기에 보게 되면 일반 기한문이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그게 별지 1호 서식이고 그 다음에 간이기한문 별지 2호 서식.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절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하고 4호 서식이 있다. 그 다음에 개별 법령에 따로 공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한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두문은 행정기관명부터 이 경유까지를 두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이 제목부터 이 부침까지를 본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신명의부터 이 마지막 공개, 비공개 이 공개 구분까지를 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문서의 구성은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두문, 본문, 결문을 전부 다 혼합해서 말씀을 드릴 거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어떻게 이 공문서를 작성할 것인가? 사례 중심으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최근에 받아본 이 공문서 중에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계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공문서 담당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공문서를 딱 이메일로 받아보면 어때요?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딱 벌써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직업상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도 이 슬로건부터 시작을 해서 남도, 그 다음에 이런 상징물부터 수신, 경유, 제목, 마지막 붙임, 마지막 공개, 비공개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서를 보고 너무나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제가 평소에 강조드린 내용, 강의 시에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다 100%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잘 구성이 돼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공문서를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저는 이 공문서나 TV에 방송이 될 때 연월일에 이 표기법이 잘못돼가지고 나오는 방송이 너무나 많습니다. 와, 제가 그때는 깜짝 놀랍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이게 연월일 표기법인가? 많이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오직 많이 틀리게 되면 이 이운영 국립국어원의 학예 연구관님이 2018년 4월 17일 날 제보 기사화 시켰더라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문장 부호 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문장 부호에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연월일 대신 쓰는 마침표의 사용이다. 2018년 4월 18일이라는 표현은 2018년도 4월 18일이라고 쓸 수 있는데 흔히 일자리에 쓰는 마침표를 생략하여 2018년 4월 마침표 없이 이라고 쓰기도 한다. 이것은 2018년도 4월 18일 이 어색한 것처럼 잘못된 표현이다. 반드시 연월일 다음에 일 다음에는 온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기사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받고 난 뒤에 방송이 나온 거라든지 신문지상에 그다음 내부에 가셔가지고 공문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연월일의 올바른 표기법 첫째,
연월일은 아래바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어때요? 온점 찍었죠? 그 다음에 일 다음에는 반드시 온점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3월 10일 이거 온점을 찍게 되어 있는데 안 찍었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표기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 미만의 월일에는 0을 넣지가 않습니다. 2025년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라고 쓰는 공문서상의 보고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평소에도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교육과정 끝나고 나서 내부에 가셔가지고 공문서에 일반 보고서에 이 연월일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새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선배님들이 좀 이게 수정을 해줄 수 있도록 좀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게 맞는지. 10 미만의 월일에는 0을 넣지 않는다. 2025년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연도만 쓸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연을 쓴다. 2025년, 2026 어때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오른표기 2025년, 2025년 4월, 2025년 12월 초, 중, 말. 이게 올바른 표현이다. 2002년 4월 점 찍고 중, 2025년 4월 중. 틀린 표기, 쉼표. 줄여서 쓰는 거. 이게 만약에 이게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3025년 어때요?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 공문서가 어떻게 몇 년도인지를 알 수가 있나요? 어때요? 지금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01, 02, 03 넣었죠? 줄였죠? 붙여버렸죠? 이런 게 다 틀린 표기법이에요. 앞으로 올바른 표기법, 연월일 표기법 자신있게 좀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직업상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프랜카드가 붙어있어요. 어때요? 프랜카드. 네. 공공기관에서 부착한 프랜카드를 보게 되면 거기다 또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해가지고 집어넣는 프랜카드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변해자는 측면에서 체인지에 CH 약자를 따가지고 제가 다 함께라고 선창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차차차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다 함께. 차차차. 네, 다 함께. 차차차. 네, 좀 변해 봅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요. 자, 아래 연월일의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 다음에는 마침표를 찍고 연도 표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으며 연도만 쓸 경우에 연도 다음에 연을 쓴다. 기간은 물결표 또는 붙임표로 한다. 물결표 대신에 붓다와 까지를 사용할 수 있다. 물결표 대신에 붓다와 까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옳은 표기법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의미에서 함께 공유합니다. 이 원칙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틀린 표기법. 연월일 표기법이요. 올바른 연월 표기법. 그 다음에 보도자료 작성 시에는 또 이게 또 달라요. 01, 02, 03은 전부 다 이 보도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월일 표기법. 보도문에는 보도관리 지침에 보면 10 미만의 월일에는 0을 넣는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보도문에는 01, 02, 03, 04, 05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01, 02, 03, 04, 05 요걸 보다 보니까 난 모르겠다. 우리 공문서에도 이렇게 작성이 된 걸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보도문. 공문서에는 10 미만의 월일에는 0을 넣지 않는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네. 보도문요. 그 다음에 공문서에 어떤 서식이 있을 경우에 서명하십시오, 날인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서명이 뭐고 날인이 뭐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명이란 이런 분들이 자필로 자기의 이름,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서명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름을 쓰되 그냥 자기가 사인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서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서명이라고 한다. 날인이란 도장을 팍 찍는 것을 날인이라고 한다. 서명 날인이란 서명 날인. 서명과 날인. 그 다음에 또 어떤 공문을 가보면 공문서나 서식에 서명 날인하세요. 기명 날인하세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써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명 날인과 기명 날인이 뭐냐 이게 도대체? 서명 날인이 뭐냐? 서명 날인 자기의 이름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거를 서명 날인이라고 그러고 기명 날 이미 써져 있는 거, 이미 적어져 있는 그 이름을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거를 기명 날인이라고 한다.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에는 적는 방법은 분문한다. 그게 인쇄가 돼 있든 타이프가 돼 있든 성명인으로 돼가지고 했던 간에 어때요? 서명 날인과 기명 날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체, 주관, 후원, 협찬의 올바른 개념. 공문서 작성할 때 어떻게 표기하는 게 이게 올바른 거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주체, 주창하여 개칭한다. 주관, 주장하여 관리를 한다. 후원, 뒤에서 도와준다. 이게 무형적인 측면이 강하다. 후원이란. 협찬이란 협력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 그러면 주체하고 주관이 같은 경우도 있고 별도로 분리가 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 플랜카드나 공문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주체 및 주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체는 보건복지부, 예를 들어 주관은 또 다른 공공기관에 이게 다른 경우 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후원 및 협찬이라고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주체, 주관, 후원, 협찬 공문서에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표기를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문서에 즉시, 지체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즉시라고 할 경우하고 지체 없이 하고 표현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즉시란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하다. 즉시. 민원처리법 법령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즉시는 3시간 근무 이내 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 즉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즉시 처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민원 처리가 늦는지요? 어때요?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민원인은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신다. 우리 중과 선생님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그죠? 맞죠? 지체 없이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기는 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체 없이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시와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표기법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순간적으로 의식하지 못할 때 이걸 제대로 좀 활용을 해야 돼. 이 단어를. 이가 붙으면 기준이 되는 숫자나 날짜가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가 붙으면 이상 그 수가 포함된다. 80kg 이상. 그 다음에 80kg 이하 그 수가 다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초과 그 수보다 큰 수 그 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50kg 초과 50kg 초과 50kg는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미만 이 수가 포함이 돼. 50kg 미만 몇 세 미만 만 19세 미만 할 때는 포함이 안 된다. 초과나 미만은 안 되고 이자 이상 이하는 그 숫자가 포함이 된다. 꼭 개념을 인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이후, 전후 말씀을 드렸죠. 이전, 이후, 이래 표시된 일시를 포함한다. 공문서상에 3월 30일 이전까지 지급하라 하는 경우 제출하라 하는 경우 3월 31일이 포함이 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전과 전. 전자는 포함이 그 날짜가 해당이 안 된다. 그 전날이다. 전후. 후도 마찬가지죠. 4월 1일 후에 뭘까지 뭐 하라. 그걸 할 경우에 4월 1일이 포함이 안 되고 그 이전 30일까지만 포함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문서상에 보고서상에 판단됨, 예상됨, 전망됨, 추정됨, 우려됨이라고 공문서상에 이 단어를 어떻게 쓸 거냐. 판단된다. 확실히 근거가 있을 때.
예상된다. 좀 단기적으로 비교적으로 뭔가 확실히 될 때 예상이 될 때 예상된다. 그 다음에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예측할 때 전망된다. 예? 그 다음에 추정된다. 막연히 이야기가 됐어. 생각이 있어. 추정됨. 이 단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제 발생. 요즘에 무슨 병원에 보험 처리하려고 그러면 초기 진단서인가 뭔가 그거 우리 선생님들 작성하신 거 그거 전부 다 첨부돼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안 들어가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걸 봤습니다. 예, 우려된다. 징후는 있으나 최소한 대비. 판단됨, 예상됨, 전망됨, 추정됨, 우려됨. 공문서상에 정말 잘 선별해가지고 표기나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와 사람의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자, 공문서상에. 이 자자를 표기했을 때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겁니다. 자자로 표현할 때는 자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은 순수하게 사람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써야 된다. 관련된 법령에 보면 미성년자는 이사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거죠. 법이나 단체. 그러니까 자자 썼죠. 국민 건강을 위해 물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 그때 사람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테일하지만 첫 시간에 이렇게 집중력 높은 교육을 참 이루어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멀리서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오시느라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셨을 텐데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좀 빨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포인트, 퍼센트 뭐 이런 거 올바른 표기법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와 포인트. 그 다음에 과반수와 절반의 공문상의 올바른 표기법. 과반수는 반을 넘는 수를 의미합니다. 과반수, 절반. 이사의 구성원이 20명이라면 과반수는 최소 11명이다. 요즘 어떤 기관에 뭐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인원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반수, 절반.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이라고 표현은 이 잘못된 거다.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이라는 건 절대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명은 바로 이 관련된 법령이 다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관명, 국토해양부. 행정기관명의 표시, 그 문서를 기한한 부서가 속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 다른 행정기관과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이 상급기관의 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중구가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도 있고 부산광역시에 중구가 있다. 올 경우에 이 중구가 서울특별시냐 부산광역시냐 이렇게 상위기관, 상급기관의 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로고, 상징, 마크, 홍보 문구 등을 표기하는 방법, 올바르게 표기하는 방법 관련된 법령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요. 로고는 문서 상단의 행정기관명 표시지를 왼쪽 끝에 가로, 세로 2cm 범위 내에서 표시하고 홍보 문구는 행정기관명 바로 위에 표시한다.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슬로건.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요. 관련된 법령이 나와 있다. 바코드, QR코드 이것도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가로, 세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다. 관련된 법령에. 그 다음에 수신자 표기법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수신처가 아니라 수신자입니다. 이게 관련된 법령이 나오게 됩니다. 꼭 어떤 선생님들은 수신처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독일인재 기관, 합의제 기관 이런 경우에 수신, 장관, 무슨 과장, 합의제 기관, 위원회 무슨 과장, 독일인재 기관의장, 합의제 기관의장이 권한인 경우에는 수신자란에 당의 기관의 장의 수신자 명을 쓰고 이어서 가로 안에는 처리할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한 경우는 그 직위를 쓰되 그 직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용어 해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할게요. 독임제 합의제기관, 보조 보좌기관, 보조 보좌기관. 수신자가 많을 경우에는 뭐 수신자 참조라고 이렇게 쓰는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해신 문서는 수신란에 먼저 민원인의 성명을 쓰고 가로 안에 예를 들면 홍길동 기하, 이어서 가로 안에는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쓰게 된다. 수신 박문수 기하, 우편번호 무슨 등록을 쓰는 이렇게 관련된 법령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 해신 문서 작성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기준선이 잘못되어 있어요. 인쇄할 때, 교정할 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예. 민원 해신 문서, 민원 해신, 사건 처리 결과 해신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작성된 사례입니다. 수신자 표기 방법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경유 이런 일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참고상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기관의 경유를 할 경우에 기본적인 이 경유 문서의 표시는 이렇게 경유란에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경유 기관의 장은 누구누구 또는 제1차 경유기관의 장은 누구누구이고 제2차 경유기관의 장은 누구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누구누구입니다. 경유문서에 이수하고 본문 내용 쓰고 말씀명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보낸 기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문서가 똑같다 이거죠. 요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런 식으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초로 보낸 거, 그 다음 2차 시행문 붙이고 붙임물, 그 다음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서울특별시장이 예를 들어서 장관에게 보내는 몇 가지만 더 하고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포기 방법, 주제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 함축적 문구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관내에 가시면 사무실 가시게 되면 지금까지 작성된 제목이 무엇인지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업무를 공문서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제목 작성할 때는 성격, 상태, 목적, 관련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이 됩니다. 가능한 15자 이내로 명확하게. 제목의 포기 방법, 가능한 조사, 죄송합니다. 조사, 대체, 의뢰, 신청, 보고, 안내, 회신, 통보, 대책 등 본문의 핵심적인 역동적인 이런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표현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표기법입니다. 2016년도, 2025년 수석맞이 종합대책, 대구광역시 연월이 빠져있죠. 종합대책. 제목 앞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제목 앞에 긴급, 알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공문서가 있는데 이걸 써야 되는 것인지 안 써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행정부 운영 실무에 뭐라고 엉뚱 있는 게 없습니다. 내부 그 조직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림, 긴급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기사, 기교, 기대계, 무궁한 못모를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때요? 형식적인 인사치레지만 기사, 기교, 기대 모두 붙여 쓰고 기관, 기원은 모두 띄었습니다.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모두 붙여 쓰고 기관, 기원은 띄어 쓰게끔 되어 있다. 별도의 그 맞춤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목의 표시, 이거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상의 항목을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여러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목 부호는 1부터 아라비아 숫자 1부터 가, 닫고 1, 그다음 가, 1, 닫고 이렇게 식으로 나가야 된다. 만약에 없는데 갑자기 가부터 써버리면 그건 잘못된 표기법이다. 1부터 나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관련된 법령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 부호는 이런 순서로 나가야 되고 이것도 이어질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가게. 이건
본청에서나 좀 쓸 수 있는 공문서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업에서 이렇게 쓰셔야 된다. 표기를. 자, 항목의 표기 방법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 이렇게 특수 기호로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본문 내용의 첫 글자 시작일치는 지금도 일부 기관에서는 준 공공기관이죠. 교육이 안 돼가지고 첫 글자를 갖다가 첫 글자는 여기다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지금도 있어요. 이건 틀리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다. 본문 내용의 첫 글자는 반드시 바꿔줬어요. 본문 내용의 첫 글자는 바로 이 제목 바로 밑에 기준선.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여기입니다. 첫 글자. 2017년도인가 이게 바뀌었고요. 11월 1일 날짜. 8년이 다 돼가 있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주고 있는 기관도 있다는 거예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의 표시 위치가 있습니다. 첫째 항목 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한다. 항목 1. 어때? 띄어쓰기 없이. 이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이 위치해서 오른쪽으로 두 타씩 옮겨서 시작을 한다. 이 뜻은 뭐냐? 두 타씩 1번하고 첫째 항목이에요. 두 타 옮겨가지고 세 번째 항목에 시작하게 된다. 무슨 놈은 그렇게 까다롭게 합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이 위치해서 오른쪽 두 타씩 2, 4, 6, 8 점점 더 늘어나죠.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이 한 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춰서 정렬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봐. 이렇게 해서 쭉 풀어나가다가 오른쪽 한계선에 동탁하게 되면 이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있는 첫 글자에 맞춰가지고 표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게. 차차차. 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교육을 마치게 되게 현업에 돌아가시게 되면 옆에 있는 동료분들에게도 아니면 상사에게도 회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번 교육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떠세요? 같이 이 공문서에 작성이 된 문화를 받고 나가야 돼요. 본문 내용 중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될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항목 기호와 그 항목 내용 사이는 한타를 띄운다. 두 타가 아니고 한타입니다. 이게 두 타, 이 표시는 한글로 말하면 한자고 영문이나 숫자는 두 자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목 기호와 항목 내용 이 사이에는 두 타가 아니라 한 타만 띄운다. 한 타. 너무 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한 줄만 있는 경우 그냥 바로 쓰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빡빡하게 이어서 쓰지 말고 이렇게 스페이스,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줄씩 띄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휴지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을 구분하는 방법.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래 또는 다음에 올바른 표기법이 있어요. 중복된 표현으로 아래, 다음 이런 내용은 앞으로 절대 표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중복돼 있다.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바로 또 아래 알려드리고 이렇게 중복돼 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래 또는 다음에 올바른 표기법에 말씀드렸는데 공문서 작성 중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아래와 다음을 표현하자 할 경우에는 아래라고 만약에 공문서상에 표현할 경우는 뭐냐면 바로 같은 쪽에 이 지면에 내용이 보이는 경우에는 아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어때? 내용이 다른
다음 쪽이나 뒷장에 있는 경우,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기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래, 다음. 아래, 다음. 이 내용과 좀 의미가 달라지죠. 자, 이름이 표가 있다. 표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다음 표라고 표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아래 표라고 표기하는 게 옳습니까? 다음입니다. 다음.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잔하시죠. 고맙습니다.